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대우에서 글로벌 인터넷 산업 담당하고 있는 정용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게임 산업 내용이고요. 오늘 체크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임 산업 이야기고요. 게임이 이제는 단순하게 게임이 아니라 가상세계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투자자분들의 가장 최근의 관심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좋았던 호황이었던 게임 산업이 하반기에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최근에 11월 달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 콘솔과 클라우드 게임이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과 내후년에 글로벌 게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하게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상세계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2018년에 나온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인데요. 이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VR 기기를 끼고 장갑이나 트레드밀을 통해서 가상세계에 접속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가상세계의 이름은 오아시스고요. 이 오아시스를 통해서 사용자들, 모든 플레이어들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친구를 만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디 플레이어 1이 우리가 장기적인 변화, 즉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메타버스가 진행이 된다면 그 와중에 게임의 위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4가지인데요.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한 것들을 게임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게임이 시각화를 통해서 몰입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몰입 경험은 공감각적인 경험인데요. 시각적이나 청각적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컨텐츠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몰입적인 경험을 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이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사용자 간의 소셜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커머스나 단순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가지지 못하는 게임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도가 있는데요. MMORPG 같은 게임이나 샌드박스류의 게임들은 사용자가 어떠한 것들을 하든 상관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따지면 오픈월드라고 보는데요. 이 오픈월드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도는 결국 현실 세계에서의 나가 아니라 가상세계로서의 아바타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결국 게임의 마지막 장점은 현실의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아바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아바타가 나를 대신에 인격을 가진 하나의 존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4가지의 포인트가 향후에 메타버스화가 진행이 된다면 게임이 가장 중요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게임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시는 포트나이트인데요. 포트나이트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처럼 넷플릭스나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화가 되고 있다. 특히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냐면 올해 상반기에 포트나이트 안에서 콘서트가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포트나이트 안에서 콘서트를 했고요. 이 콘서트에 참석한 인원의 수가 약 1000만 명 정도가 넘어갑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온라인 디지털 콘서트가 개최가 됐는데 이러한 콘서트의 참석자 수가 1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그냥 비교해보면 이 포트나이트에서 발생한 이 콘서트 시청자와 일반적인 콘서트 시청자의 수가 최소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포트나이트가 단순하게 게임이 아니라 향후에 가상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나중에 메타버스가 진행이 되면서 가상세계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국 수익 구조의 변화일 겁니다. 수익 구조의 변화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인게임 매출이라고 해서 유료 아이템 판매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는 실제로 패키지로 구매하게 되는 유료화 모델이 있고요. 아니면 프리 투 플레이라고 해서 부분 유료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가 아니라 부분 유료화로 갈 것 같고요. 부분 유료화가 된다면 이 게임이 LTV라는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최대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옷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만드는 인게임 매출로 갈 것 같습니다. 인게임 매출이 된다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매출액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즉 디지털로 발생하게 됩니다. 디지털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프라인 CD, DVD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거의 없고요. 매출 원가가 없다는 것은 결국 각 게임별로 봤을 때 사용자 저변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큰 변화는 게임이 이제는 디지털 컨텐츠를 팔고 있는 게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나 마케팅이나 이커머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2003년에 나왔던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을 잠깐 보시면 이 게임 안에서는 게임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다양한 브랜드들이 세컨드 라이프 안에서 마케팅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사용해 보시면 미니홈피 안에서도 각각의 브랜드들이 광고를 하거든요. 결국 사용자가 모이고 사용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가 진행이 된다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각각의 브랜드 제조사들이 광고나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게임의 장기적인 수익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이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주인공이 이 게임 안에서 수트나 피자나 이런 것들을 배달시킵니다. 결국 게임 자체가 게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나 마케팅이나 이커머스 기능을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게임이 디지털 컨텐츠를 파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판매뿐만 아니라 광고가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고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체 게임 시장 중에서 인게임 광고, 게임 안에서 보여지는 광고의 비중이 이제는 10% 가까이 넘어갈 겁니다. 이러한 비중은 점점 커질 거고, 최근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 모바일 게임의 매출 증대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들이 컨텐츠 판매가 아니라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좀 더 이 주식과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의 효과일 것 같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있었던 코로나19의 영향이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7월달, 8월달까지의 게임의 매출을 보면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왕자영유나 펍지 모바일 같은 게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달 매출액이 올해 초와 비교해 봐서도 전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이 코로나 피크였고, 미국과 유럽은 4월달, 5월달이 코로나 피크인데, 물론 5월보다는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의 폭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7월달, 8월달, 9월달 가면서까지도 지금 보시는 글로벌 1등 게임과 2등 게임인 펍지 모바일과 왕자영유가 매출의 감소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상반기에 있었던 코로나19 영향이 온전히 하반기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남아있을 거고, 그렇다는 말은 결국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이 되면서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임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게임들도 게임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올해 7월달에 출시가 됐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인데요. 이 게임은 신규 IP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3일 만에 약 2.500만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또한 8월 말에 EA가 매든 NFL이라는 게임을 냈는데 2019년 첫 주 판매량 대비 약 2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 게임에 대한 코로나19 매출 증대 효과도 있지만 하반기 이후에 나올 게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게임 판매량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는 작년보다 더 유명한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와우 확장팩인 어둠 땅이라든가 아니면 EA의 스타워즈라든가 그리고 사이버펑크 같은 게임들이 나오게 될 건데, 이 게임들이 전반적으로 판매량 자체가 작년 그리고 2018년보다 증가할 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반기에도 게임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넘어서 좀 더 길게 보면요. 지금 11월 초에 차세대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이 전부 다 9세대 콘솔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출시될 9세대 콘솔의 판매량이 7세대, 8세대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약 5년 안에 1.7억대 정도를 판매할 거고, 이거는 그 전작인 플레이스테이션 4의 1.1억대보다 높은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 단기적으로 본다면 코로나가 제일 중요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콘솔의 스펙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콘솔의 스펙이 올라간과 동시에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게이머들이 콘솔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콘솔의 Q의 증가와 더불어서요. 제 생각에는 P의 증가도 중요한데 이번 11월 달에 나올 콘솔에 맞춰서 이번에 대작들, 트리플 A라고 부르는 대작들의 가격이 전작보다 약 10% 중반 정도 올라갑니다. 그 전에는 2015년에 콘솔의 게임이 전부 $60였는데요. 이번에 11월 달에 나올 플레이스테이션 5 기반의 게임들은 전부 $70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P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Q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 콘솔의 영향이 Q와 P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달부터는 MS가 엑스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달부터는 구글이 스타디아라는 클라우드 게임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소니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클라우드 게임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게임이 이번 하반기를 계기로 본격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사용자 저변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4의 누적 출하량은 약 1.1억 대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중에 가장 높은 인기도를 가진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는 약 7천만 원 정도가 팔렸고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모바일 게임 사용자를 보시면 약 24억 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왼쪽에 있는 게임의 판매량이 맨 오른쪽에 있는 모바일 게임 사용자로 훨씬 확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콘솔의 영향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이 본격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게임 판매량이 모바일 게임 사용자 대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글 스타디아가 나와서 바로 클라우드 게임 사용자가 증가한 건 아닌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게임에 대한 컨텐츠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클라우드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임 컨텐츠가 증가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게임 사용자가 왼쪽에 있는 하이 퀄리티의 콘솔 게임에 진입이 되면서 전체 게임에 대한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린 장기적인 변화와 단기적인 변화, 중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를 가장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ETF가 히어로 ETF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 관련 ETF는 총 4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어로와 ESPO, GAMR, NERD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에 있는 ESPO는 히어로와 가장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보유 종목 수가 좀 적고요. 특히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글로벌 X 비디오 게임과는 다르게 엔비디아나 AMD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ESPO의 하드웨어 비중은 17% 정도가 되고 있고요. 히어로 ETF의 하드웨어 비중은 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GAMR이라는 ETF는 다른 ETF와는 다르게 종목 수가 90개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90개라는 종목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가 순수한 게임 업체가 아니라 게임을 지원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기업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게임에 대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GAMR은 맞지 않을 수가 있고 다만 게임 전반적인 생태계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NERD가 있는데요. 이 NERD는 게임 ETF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관점의 게임입니다. 지금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e스포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게임 ETF는 히어로와 ESPO가 맞지만 이 둘 중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게임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ESPO가 아니라 히어로가 제일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게임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와 단기, 중기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게임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기업도 중요하지만 ETF 투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ETF는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X 비디오 게임인 e스포츠라는 히어로 ETF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과 콘솔, 클라우드 게임이 향후에 화두가 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과 내후년 게임 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게임의 변화로서 더 이상 게임이 우리가 엔터테인의 목적을 가진 게임이 아니라 가상세계, 즉 메타버스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게임 시장의 장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